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했지만 어제 협상 역시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로써 8일째에 돌입하게 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그 여파는 산업계 전반으로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날에서 확인하시죠. 주민센터를 찾은 한 남성이 갑자기 몸에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라이터까지 키며 분신 소동을 벌이는데요. 긴급했던 당시 상황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오늘부터 지하철 1에서 8호선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그간 구조조정 유보와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해 왔는데요. 29일 밤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6년 만에 파업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대부분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별 차질이 없었지만 저녁에는 약 85%의 운행률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퇴근길 상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경. 와, 벅찼네. 열차 운행이 줄어 배차 간격이 넓어지면서 승객들이 승강장 계단까지 줄을 서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는데요. 잠깐 사이에도 벌써 계단 아래까지 인파가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대박. 떴어. 열차 타러 올라가지 못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 서울시와 사측은 배차 인력 13,000여 명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퇴근길을 온전히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열차가 정차를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제대로 내리고 탈 수 없을 만큼 혼잡해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였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현재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하여 모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퇴근 인파가 절정에 달한 오후 7시경 운행 시간보다 30분 넘게 지연된 노선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제가 줄 서고 확인한 것만 3대 보냈고 사람이 10대 이상은 많은 것 같아요. 개찰구에서부터 줄을 서서 찍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열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이미 전철 안은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 어떻게든 탑승을 하기 위해 몸을 우겨 넣어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 출입문조차 닫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어디 가봐. 먼저 가서 자, 이렇게 일행과 본의 아니게 따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번째로 못 하게 됐네요. 생이별을 하고 있어요. 자, 다행히 자정 무렵 노사가 극적 타협하면서 파업은 하루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내일 서울 지하철을 공동 운영하는 코레일도 파업을 예고해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이네요. 네, 지하철 대란 2번 겪지 않게끔 빠른 협의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편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8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인데요. 자, 이로 인한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24일에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선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실어나르는 유조 차량이 멈추자 품절 안내문이 붙은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약은 없어요? 언제 들어올다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98년 저 그때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휘발유가 많아야 손님이 경유가 많아요. 휘발유가 많아요. 휘발유가 많은데 휘발유가 또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50% 이상. 자, 주유가 급한데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도 여러 보입니다.
두 번째 저쪽에 갔더니 저렇게 붙여놔서 다시 여기를 왔는데 또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가야 돼. 당황해서 그래.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왔어요? 이제 기름 넣고 이제 저녁 배달 하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찾아야 돼. 이렇게 기름 수급에도 점점 비상이 걸리자 한국석유공사는 자사 어플을 통해 전국에 있는 이 품절 주유소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총 26개소에 달하는 상황. 건설업계의 타격은 더 큰데요.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대형 재건축 단지마저 시멘트 공급이 막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23일까지 타설하고 타설이 안 돼요. 타설이 안 되거나 그만큼 늦어진다는 소리가 돼. 다 중단된 거죠? 거의 가격이 고추가 못 올라가요. 자, 시멘트 출하량이 70% 이상 급감하면서 공사 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현장도 많다는데요. 1343개 현장을 이미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서 674개 현장이 중단이 돼 있어요. 추산되는 피해액이 한 3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철강이나 자동차, 곡물 분야 등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운송사가 책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와 BCT 두 품목에만 해당이 되지만 화물운송 시장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자, 안전운임제란 지난 2020년 화물 차주가 운송 거리당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보장받기 위해 시범 도입된 제도인데요. 3년 일몰제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안만 갖고 오면 충분한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정부가 3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영구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29일 정부도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자, 업무 개시 명령은 운송 거부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우려될 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게 되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화물 차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나라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해갖고 저한테 뭐 송달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난파 뛰고 나 그만두고 타산이 도저히 이제 이게 활부 놓고 뭐 하니까 맞지를 않는구나. 그냥 자발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공무원비 올려달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최저 임금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기본금을 지켜달라. 이 법칙을 법제화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대치 상황. 하지만 화물 차량들이 멈춰 있는 순간에도 피해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업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최초로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요?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모호성이 있고 처벌을 하는데 개인적 사유로 나 안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랑 집단적 운송 거부랑 구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법에서 말하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는 이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부분 개인 사업자여서 어떤 이유로 업무를 쉬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행정처분은 무조건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거든요. 문자로 했다면 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는지. 그런데 동의가 있다는 점도 정부에서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이 명령서를 직접 받아야만 효력이 생겨 차주들에게 일일이 문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닌데 이거를 일일이 다 보내고 안 되면 재차 송달하고 송달이 안 된 경우에 한해서 공시송달을 인정하는데 한 달 안에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8일간 정부와 화물연대는 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그마저도 결렬되면서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열기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이 대결 국면은 오래 갈 것이다. 연구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필요한지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는지 그 적용범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걸 다룰 필요는 있다. 자, 이 갈등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건 국민들이겠죠. 부디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
검은색 비닐봉투를 든 한 6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민들이 몸을 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소매를 걷어붙이며 재빨리 어딘가로 달려가는 한 직원. 처음에는 저 그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일반 자기 본인의 소지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뭐였죠? 검은색 비닐봉투를 마치 제 분신처럼 한 손에 꼭 움켜쥔 채 곧장 복지센터 민원 창구로 찾아온 남성.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하다 보면 흥분한 민원인분들이 생각보다 주민센터를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날따라 화내는 내용이 조금 일상적이지 않으셨죠. 평소에도 잦은 민원으로 센터를 찾았던 남성이 그날따라 그 분을 못 이기며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들어왔는데요. 그 정체에 충격을 금치 못한 직원들. 게다가 그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온몸에 정체 모를 액체를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톡 쏘는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통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일반 라이터 기름, 보통 이 지포 라이터 기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위협을 가했다. 한 손에 라이터를 이렇게 들고.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채 직원까지 향해 불씨를 보여주며 방화를 저지르겠다 위협하는 남성. 게다가 이번엔 자신의 신체에도 라이터를 갖다 대며 분신 시도를 하려는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불이 붙으면서 다른 시민들도 다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순간 대피를 시키고. 일단 시민들을 출입문 쪽으로 대피시키고 재빨리 소화기를 챙겨오는 직원.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주시하며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대기합니다. 어느새 바짝 뒤까지 온 직원은 라이터를 뺏을 기회를 노리는데요. 그 순간 고개를 돌리던 남성과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어떡해요? 흥분하기 시작한 남성은 직원들을 향한 충격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몸이 타오르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평생 너희들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겠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계속 사정하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쪽에 몸을 숨긴 상태로도 끝까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직원. 그렇게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요 출입문을 통해서 경찰과 소방 쪽에서 출동을 하신 것을 보고 너희들도 잘 왔다. 너희들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하는 걸 봐라. 도착한 경찰에게 위치를 알립니다. 경찰도 남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가는데요. 문제는 오히려 더 보란 듯이 제지하려는 경찰 손까지 뿌리치고 몸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불이 붙자마자 경찰과 직원이 동시에 소화기로 진압에 성공하는데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남성은 현재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계시고 이제 제대로 받고 계시거든요. 기초수급자가 이제 되면은 제가 못 받는 몇 가지가 있는데 복지 정책에 대한 불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새벽 3시경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던 부부가 한 대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급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직진 신호에도 무슨 이유인지 꼼짝 않고 서 있는 차량을 보자 문득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됐다는데요. 심정지환자나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운전자가 핸들에 엎드려 있는 상태였고 아니요. 운전자 상태를 확인해보기란 제보자. 그런데 술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112에 신고를 딱 누르자마자 바로 차를 움직였습니다. 돌발 행동을. 신고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본 운전자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하더니 멈춰보라 소리치는 제보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차를 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위험한데요. 심지어는 경찰이 올 때까지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도주해버린 차량. 제보자 부부도 더 이상 그 남성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순찰차 만나서 상황 설명하고 차량 번호 확인하고 수배 내리고 그 뒤로 진술서 작성하고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도주를 막던 중 차에 받친 제보자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응급실에 들러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가해 운전자 검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지구대에 들렀는데요. 관할을 딴 데 맡겼으니 그냥 귀가하셔서 기다리셔라. 담당관이 연락이 올 것이다. 근데 담당 수승관도 하루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음주운전 의심 뺑소니 사고인데 약 30시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경찰. 음주 그것까지는 제가 그 내용이 기재됐는데 못 봤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파악하는 내용은 뺑소니 위주로 봐가지고 이제 차 번호가 있기 때문에 손해 파악은 되니까 바로 나가서 조치.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출석 요구를 하셨는지. 그건 못했습니다. 음주 여자는 못 묻겠네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쪽 지나버려가지고 제가 보강수사 좀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사고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하는 단수입니다. 결국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음주가 의심돼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음주 사고로 인한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량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피해자는 그렇게 놓친 이날의 30시간이 더욱 아쉽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자들이 도주하고 난 뒤에 종족을 감춰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음주운전에 대해서 순순히 응한 경우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 차별해서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연락을 안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자의 도주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이익도 더 크게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한 차례 비가 쏟아진 후 유독 음산한 기온이 감돈 골목에서 웬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무슨 소리죠?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한 주민은 아직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는데요. 그날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약간 고양이 목소리 같이 살려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그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찾다 본 게 밑에 보니까는 빨간 옷을 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주민도 한참 헤맨 끝에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그날의 사고 현장. 놀랍게도 그곳에선 좁은 건물 틈 사이에 낀 40대 여성이 있었다는데요. 최초 구조 대상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한 번 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여기 통로 밑에 추락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고는 한 여성 노숙인이 초행길이었던 이 주택가 골목을 헤매다가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 깊은 틈새로 추락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락한 지점은 높이 약 3m의 깊은 틈새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사고 현장 옆 이 창문이 신고자의 집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구조 환경이었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했고 어떤 구조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락 사고 시 여럿이 힘을 합해 구조를 해야 하는데 사람 한 명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틈이었던 것. 가스 배관에다 연결해서 도르 시스템을 설치했고 위에 있는 구조대원이 로프를 잡아서 당기면 적은 힘으로 많은 무게를 들 수가 있거든요. 도르의 동력으로 무게를 분산해 구조 작업을 시작합니다. 혼자 되겠나? 갈까? 괜찮아요. 당겨요.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위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도르래를 끌어당겨 들것에 결착된 여성을 천천히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미끄덩아! 머리 먼저 내려! 잘했습니다. 좀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로프 구조대 투입 후 그렇게 10분여 만에 구조된 여성은 다행히 의식도 명료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서 신고가 조금이라도 늦었거나 그랬으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신고가 빨리 이루어져서 저희도 구조를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인 신고자의 숨은 조력. 당신의 행동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무려 3년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봉쇄 정책을 더 강화했습니다. 네, 이 일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중국 전역에 반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팬데믹 이후 봉쇄 방역의 상징이 된 중국. 최근 상하이를 비롯해 우한 등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모두 봉쇄 규제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두 달 동안 상해에서 봉쇄를 당했을 때도 시위들이 있었지만 이제 자신이 처한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표하는 시위가 있었다면 이번 시위는 아예 구호 자체가 반정부, 반공산당, 반시민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 내 최소 22곳에서 40차례 이상 발생한 주민들의 시위는 봉쇄 정책 반대를 넘어 전례 없는 반체제 시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공안이 시위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시위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我们要求他们放人，但他们无动于衷，他们不把人民当人民。 게다가 시위를 보도하던 외신 기자마저 폭행하고 구금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일단은 전혀 언급도 없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마라톤 경기가 열렸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이제 뭐 월드컵 소식이라던가 해외 사건 사고들을 다루면서 그런 걸 오히려 이제 SNS에 더 올리는 분위기예요.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시위의 도화선은 지난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던 이곳에는 봉쇄를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 울타리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진 데다가 주민 대피도 어려워져서 무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죠. 封不上呀，他是不是都没有意识到他没有封上呢？ 소방당국 측에서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정부의 책임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부주의나 안전 미숙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한 가운데 제로 코로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역대 최악의 확산세를 겪고 있는 중국. 무려 4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성난 민심을 달랠 사이도 없이 중국은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봉쇄를 해결책으로 택했죠. 楼里头有阳，并不是我没有阳性，你明白这个意思吗？你要告诉他是同一栋楼了，就算是同一栋楼，我们不是同一层，我们又不是来回来车，他不像以前。说实话，如果不是今天大家互相之间谁会认识谁？如果不是今天。 주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중에도 사흘에 한 번씩 있었던 핵상 검사를 이틀에 한 번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중국. 하지만 근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약간 월드컵을 뒤지고 페스티벌이나 콘서트가 열리고 우리만 지금 못 즐기고 있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립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중계 화면에 보이는 타국의 자유로운 일상이 또 다른 분노의 씨앗이 될까 관중의 모습마저 편집한 중국. 하지만 이미 SNS 등을 통해서 알려진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검열과 구속을 피하고자 백지를 들고 시위를 이어가는 세계 각국의 중국인들. 每个人都应该站出来为自己的自由发声，这是我们现在当下唯一应该做的事情。我们唯一的选择就是干掉共产党，没有别的。 We should end his dictatorship because he only care about himself. His dictatorship is a good news. Is many people getting to realize the president is illegal. 인터넷을 많이 검열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쉽게 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년 만에 재현된 대규모 주민 시위. 이 역사의 기로에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일명 유럽연합의 수도로 불리는 벨기에. 지난 27일 수도 브뤼셀이 폭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무언가에 분노하기라도 한 듯 차를 부수며 불태우기까지 하는 사람들.
브뤼셀에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모로코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와 모로코 경기 이후에 모로코 승리로 끝나자 이제 모로코 이주민들이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브뤼셀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어요. 월드컵에서 피파 랭킹 2위의 벨기에와 맞붙은 모로코가 2대 0으로 벨기에를 이기는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무려 24년 만에 본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현지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는데요. 모로코 현지에서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소리 지르고 차에서 경적 울리고 공회전하고 귀 바로 옆에 대고 소리 지르는 정도로 밖이 진짜 시끄러웠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현지에서는 그런 난동까지는 없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거역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게다가 약 50만 명의 모로코 시민이 이주에 살고 있는 벨기에. 이에 모로코 현지뿐만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승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데요. Normalement, voilà, le match a été gagné, on doit fester ça correctement, mais là, même nous, on ne comprend pas. C'est dommage qu'il y ait tout ça rage après le match, mais voilà, ça devrait rester que du football, ça devrait rester dans l'esprit sportif. 결국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벨기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까지 동원했고 11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경찰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자 한 배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브뤼셀 시장은 폭동을 비난하면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는 미항을 가진 이탈리아. 아름다운 해안을 자랑하는 남부 이스키아 섬에 최근 폭우가 내렸습니다. 6시간 동안 무려 155mm의 비가 쏟아진 건데요. 겨울 자체가 2, 3개월 정도 우기다 보니까 로마도 지대가 낮은 곳에는 물이 많이 고여서 사고도 좀 있고 좀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근데 남부 지역에 아마 땅이 좀 물러있는 상태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빗물에 젖으며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려 진흙에 갇혀버린 마을. 이 섬을 찾았던 관광객들을 포함해 8명이 산사태에 휩쓸려 사망하는가 하면 10채의 집이 고립되기도 했죠. A casa. Ci siamo svegliati, mio marito si è svegliato e è uscito fuori e c'era proprio la cascata che scendeva di acqua e fango. 산사태 발생 이후 나흘이 흘렀지만 아직도 5명의 주민이 실종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막히면서 수색마저 쉽지 않은 상황. 이스키아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산사태가 이미 2009년도에도 있었고 피해가 되게 컸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런 같은 재난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마련이 되지 않은 게 이번 사태로 드러나게 돼서 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Sicuramente triste, io comunque abito vicino alla zona colpita, quindi non è la prima volta, possiamo dire che sono quasi abituata. Però comunque bisogna risolvere, non si può stare così. Ma gli amministratori, ma perché non fate il vostro dovere come lo faccio io e come lo stanno facendo questi ragazzi? 심지어 섬이라서 사태를 수습할 장비마저 진입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급한 대로 주민들이 먼저 잔해 치우기에 나섰습니다. 완전히 천재지변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좀 정부에서 그런 방안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릴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일 대규모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있는 브라질. 마치 브라질 축구 대표팀처럼 노란 옷을 입고 국기를 둘러맨 사람들. 차량을 부수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원래 브라질 축구 유니폼 하면 그 노란 색깔이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월드컵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지난달 말일 대선을 치른 브라질. 200만 표라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를 기록하며 룰라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접전 끝에 당선된 만큼 그 여파는 컸는데요.
대선 끝나자마자 그 룰라 팬들한테는 축제 분위기 같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볼소나로 지지자들이 파업하고 그리고 좀 폭력적인 시위 양상을 보이면서 되게 진짜 극단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뉘었어요. 보소나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투표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선 결과에 불복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Diversas urnas que não funcionaram. E acabei de falar com uma colega que ela ficou 15 minutos insistindo para digitar o número 22, porque o número 22 não era reconhecido. 결국 보소나로를 공개 지지했던 축구선수 네이마르의 유니폼을 입은 채 시위에 나선 시민들. 사제폭탄과 총까지 동원하는가 하면 주요 도로를 트럭으로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동참하지 않은 지지자들까지 공격하는 등 무려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Vou parar ali pro CBS, beleza? Eu não quero confusão, velho. Eu tô trabalhando, eu saí da minha casa, tem 3 filhos. Não quero problema, certo? 노란 유니폼을 입은 시위대가 연일 대선 불복 시위를 이어가는 중 월드컵이 개막하며 축구 팬들과 시위대 간 구별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닥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응원하는 그 순수한 모습이 좀 그 보소나로를 지지하는 그런 시위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도 많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 분열과 혼란 속에 놓인 브라질,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가수 이승기 씨와 정산 문제 때문에 분쟁 중인 소속사 대표가 지금까지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앞서 소속사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대표의 법인카드로 28억 원에 달하는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한 연예 매체는 이승기 씨의 소속사 대표 권 씨가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월 8천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로 VIP 고객으로 대우받을 정도의 명품 쇼핑을 즐겼고 각종 여행과 외식, 금 구매, 피부관리시 이용 등에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6년여간 사용한 금액이 약 28억 원이었다는데요. 또한 권 대표가 가족과 지인에게도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대표는 자신의 모친에게 500만 원 한도의 법카를 내주고 마트, 병원, 미용실, 세탁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데요. 해당 법카로 6년간 쓴 금액은 1억 원이 넘었고 또 친동생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7년간 연봉과 퇴직금을 합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승기 씨의 매니지먼트 팀에는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줬으며 소액의 식대조차 이승기 씨의 개인 카드를 쓰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표는 음원 정산 논란에 법인카드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자 어제 오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25년을 다해 만든 회사에도 소속 연예인들에게도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승기 씨와의 다툼과 관련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이선희 씨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것을 인연으로 이선희 씨의 매니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이승기 씨를 발굴해 가수로 데뷔시켰고 권 대표는 2002년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회사 설립 초반부터 함께했고 한때 사내 이사로도 재직했던 이선희 씨의 입장을 궁금해하는 여론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이선희 씨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 데뷔하자마자 내 여자라니까를 히트시키며 국민 남동생으로 스타덤에 오른 이승기 씨. 하지만 오랜 가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단 한 번도 음원 수익을 정산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는데요. 이와 함께 권 대표가 이승기 씨에 대한 폭언을 하는 음성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승기 씨의 법률 대리인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이승기 씨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사 측은 이승기 씨에게 음원 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출 내역서 또한 2018년 이후에야 제공됐지만 해당 내역서에도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음원 정산 미지급, 폭언, 횡령 의혹까지 결국 권 대표가 사과하며 개인 재산의 처분에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후배 인기 걸그룹들이 속속 컴백해 연말 가요계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2세대 걸그룹 카라가 7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신곡 무브 어게인은 앨범명 그대로 빛났던 무대 위의 카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멤버들의 의지와 포부를 담은 노래인데요. 이번 스페셜 앨범에는 박규리, 한승연, 허영지 씨와 2014년 탈퇴했던 니콜과 강지영 씨까지 합류해 5명의 멤버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카라 팬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의 빈자리를 아쉬워했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 장면에서 멤버 고 구하라 씨의 자리를 비워나 뭉클함을 줬습니다. 미스터, 허니 등을 히트시키며 원조 한류 여신으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카라. 멤버들은 그동안 연기자로, 솔로 가수로, 또 예능 활동 등 각자 활발한 개별 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랜만에 그룹 활동을 시작한 카라는 당분간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세대 걸그룹 레드벨벳도 새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 벌스데이는 리드미컬한 드럼과 시원한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트랩 리듬 기반의 팝 댄스곡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 앨범을 발표한 레드벨벳은 컴백과 동시에 국내 주요 차트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44개 국가 지역에서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벌데이라는 앨범과 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생일날, 그리고 생일날이 아니어도 위로를 받고 좀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첫 번째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4세대 걸그룹이죠. 있지가 어제 저녁 미니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타이틀곡 채션은 알쏭달쏭한 수많은 물음과 고민 속에 정답은 없으니 스스로의 느낌을 믿어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후렴이 이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쉽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루비하고 몽환적인 느낌이 있지의 퍼포먼스와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곡입니다. 새로운 음악으로 무장하고 컴백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선후배 걸그룹들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제철에 먹는 것만큼 더 맛있는 게 없죠. 바로 제철 과일인데요. 특히 국산 과일은 매일 유통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우리에게 전해진답니다. 다 가실 건가요? 경남 산청, 딸기, 홍성, 딸기, 사과. 전국에서 집결한 다양한 과일들은 새벽 경매시장을 통해 상인들이 구매하는데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제철 과일. 일단 물건 경매할 거 미리 등급 매기는 거지 그냥. 조색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걸 다 좋아하겠지. 수확을 마치고 바로 올라올 뿐 아니라 재배 방식도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맛도 좋다는데요. 지금이 딱 맛있을 때 먹음직스러움이 제철이랍니다. 제철이고 물건은 좋아요. 맛도 좋고 보관도 좀 오래 가고.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맛도 좋고 보관 상태도 좋은 과일들이 제공되는데요. 믿고 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몸에 좋잖아요. 일단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단감이 많이 달아요. 괜찮아요. 많이 먹죠. 밤이 길으니까요. 제철이 되면은 지인들한테 이렇게 사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과일데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10월 24일은 새콤달콤이 매력적인 사과데이고요. 11월 4일은 맛있는 단감으로 특별한 마음을 전하는 단감데이. 그리고 겨울의 대표 과일 감귤도 있습니다. 12월 1일인데요. 마지막으로 12월 12일은 키위데이라네요. 우리 과일 사랑하는 특별한 데이, 과일데이와 함께 국산 과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과일데이는 제철 국산 과일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네. 지금 가장 제철 과일은 역시 감귤이죠.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네.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12월 1일, 오늘은 감귤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감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감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한 감귤을 재배한다는 오늘의 농장. 계세요? 어유, 안녕하세요. 이곳의 감귤은 과연 뭐가 다를까요? 여기 특별한 감귤을 재배하신다는데 어떤 귤이에요? 네, 여기 하레조생이란 귤인데 국내에서 만든 우리 품종 1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일반 조생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레조생은 일단 신맛이 빨리 빠지고 굉장히 벗기기가 수월합니다. 네, 한번 벗겨보시겠어요? 잘 까지네. 그래도 과일 하면 맛이 중요한 법. 그렇죠? 와, 진짜 맛있는데 네. 이거. 식감도 좋은데 안에 있는 과즙이 쭉 들어오는. 신맛은 덜하고 단맛은 더했답니다. 이처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하레조생 같은 국산 품종 귤들의 탄생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맛이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26개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품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탁구공 크기만한 이 귤이랍니다. 인양이란 품종인데 전국적으로 두 농가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작아서 뭐 볼품없을 것 같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수확하는 품종 중에는 당도는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네요. 그럼요. 당도가 엄청나네요. 감귤 연구소와 더불어 민간에서도 국산 품종 귤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2대째 귤 농사를 짓고 있다는 강창민 씨. 기존의 품종과 다른 귤을 재배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버님 때는 기존의 품종을 그냥 했었고 기존에는 40년생 이상 된 아주 고령이 남으니까 품질이 예전만큼 올라오질 못해서 빨리 바꿔야 되겠다. 8년 전부터 국산 품종 귤 재배를 준비했다는데요. 묘목부터 정성스레 가꾼 덕에 맛 좋은 귤을 수확할 수 있었다고요. 좋은 감귤 사실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먹기 전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일단은 뭐 첫째, 꼭지를 봤을 때 진한 초록색보다는 이렇게 황금색을 띠는 꼭지.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배꼽 부분이 굴곡이 있으면은 훨씬 브릭스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눌러봤을 때 약간 단단한 귤이 좀 더 달다네요. 자, 맛있는 귤도 골랐으니 귤을 활용한 요리법도 알아볼까요? 병조림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요. 병조림. 종이컵 1컵 분량 설탕과 생수 500ml를 준비해주세요. 귤은 한 알씩 분리해 병 안으로 넣어주고요. 설탕과 물은 중약불에 끓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으시면 설탕이 결정이 생겨서 부드러운 시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끓여서 녹여주시면 돼요. 되직한 농도의 시럽을 병에 부어주면 초간단 감귤 병조림이 되는데요. 감귤 조림으로 저희가 타르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통밀 과자를 활용해 오븐 없이 타르트 만들기. 먼저 과자를 으깨 타르트지를 만들어주세요. 어느 정도 빠야 되는 거죠, 이거를? 쿠키도 작게 입자가 곱게 으깨주세요. 그 다음 녹인 버터와 과자 가루를 잘 섞어주고 틀에 모양을 맞춘 뒤 냉동실에 굳혀야 합니다. 타르트지가 굳는 동안 안에 담을 필링을 만드는데요. 이때 감귤즙을 첨가해주면 더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다네요. 자, 달콤함이 배가 되는 감귤 타르트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닭 가슴살이 나왔어요. 이건 어떤 거죠? 감귤 닭구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터와 후추, 소금으로 고기를 밑간하고요. 양파, 감자, 토마토 등 각종 채소와 귤을 썰어 준비하고 오븐틀 위에 올려주면 끝이라고요. 갑자기 하트가 됐어. 귤을 올려주시면 고기의 향도 배고 또 연육 작용도 도와줘서 좋아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종이 포일을 덮어 익히면
향긋하고 촉촉한 감귤 닭구이. 여기에 마실 것이 빠질 수 없겠죠? 귤 조림과 탄산수를 갈아 귤청을 만들고 기호에 따라 귤청과 탄산수를 컵 안에 채워주면 시원한 감귤 에이드와 함께 완성된 감귤 요리 한상입니다. 귤에는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P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P 종류 중에 하나인 헤스페리딘 성분은 우리 몸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동맥경화와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감귤데이와 함께 맞이한 12월. 겨울 제철 과일 감귤로 맛있게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 건강을 책임질 생활체육백서 심심단열에 효과적인 우슈를 소개합니다. 한 체육관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 봉을 휘두르며 고난도 기술까지. 자기 거 포인트 살려서 하는 거 좋아, 굉장히 좋다. 비장한 분위기의 이곳, 대체 뭐하는 곳이죠? 아, 여기 우슈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슈라고요? 우슈가 쿵푸라고 건강을 유지하는 무술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중국 전통 무예인 우슈는 크게 동작을 보는 투로와 거리기인 산타로 나뉘는데요. 다채로운 동작이 특징이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공을 돌리기도 하고 특별하니까 재밌죠. 무협 영화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기술들에 눈이 저절로 즐거워지는데요. 하지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기에는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지금 하는 친구들은 우슈 청소년 국가대표라서 난이도가 있는 동작들이고요. 남녀노소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순한 동작들부터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슈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곳.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우슈. 어르신들도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저긴가 봐요. 우슈에 푹 빠져서 운동을 할 때만큼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는 분들입니다. 한 동작 한 동작에 정성을 담아 복장까지 이렇게 맞추고요. 진지하게 운동에 임하는 이곳의 어르신들. 그런데 앞서 봤던 호쾌했던 우슈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요. 근데 우슈라고 하기엔 동작이 좀 정적이 예, 그렇죠. 이 운동은 우슈 안에 있는 태국권이라는 그 동작의 운동입니다. 유하고 부드럽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다른 운동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라는 태극권. 느릿느릿해 보여도 동작할 때 온 신경을 몸과 마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실버 생활체육으로도 각광받으며 심신 단련에는 이만한 운동도 없다고 합니다. 그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아니 어쩜 이렇게 다들 잘하세요? 몇 년인데요? 몇 년 하셨는데요? 10년? 10년? 예전에 뭐 이렇게 수술도 하고 그랬지. 고관들이 했는데 우슈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몸 관리도 좀 하고 좋아요. 이 운동이 너무 좋고. 아이 못하잖아. 좀 비켜주실래요? 운동할 때만큼은 집중해서. 태극권은 다른 운동에 비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덜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배우면서 즐길 수 있죠. 태극권은 움직임이 빠르지 않고 또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끝, 발끝까지 그 말초신경이나 근육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동작을 기억하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뜨리고 유연성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효과가 다양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무릎과 허리와 모든 것이 다 아프잖아요. 무술을 많이 하니까 이 무릎도 좋아지고 이 밥 먹는 거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천천히 할수록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템포가 빠르면 쫓아가시지도 못해요. 수술 안 하지, 약 안 먹지, 이렇게 일상생활 하지요. 그러니까 나의 보약이죠.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 우슈의 태극권과 함께 건강한 인생 2막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오늘 갑작스러운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